나치 독일의 군복은 단순한 전투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심리전의 무기였죠. 검은색 제복의 번들거림, 날카롭게 각 잡힌 모자, 정교하게 설계된 실루엣, 모두가 공포와 권위를 동시에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 복장을 떠올릴 때 이유 모를 불안과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그 어둠의 미학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인간의 심리를 지배하는 상징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3제국의 몰락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남긴 시각적 유산과 씨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 두려움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19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는 한 가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독일 국민의 정신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이었죠. 괴벨스는 모든 창조적 인재들을 정신적, 문화적 통합체로 결집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독일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나치 이념으로 물들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괴벨스가 전통적인 선전 매체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어요. 바로 사람들이 매일 입는 옷 그 자체를 선전 도구로 활용한 것입니다. 당시 독일에는 무려 240여 종의 서로 다른 제복이 존재했습니다. 우체부부터 철도 직원, 공무원, 그리고 물론 군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업군이 각각의 고유한 제복을 착용했죠.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한 작업복이 아니었어요. 각각의 제복은 착용자가 새로운 독일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시각적으로 명시하는 신분증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SS 제복이었어요. 친위 대원들이 착용했던 이 검은색 제복은 나치 독일의 패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거든요. 왜 하필 검은색이었을까요? 하인리히 히물러, SS의 최고 지도자는 이에 대해 놀랍도록 솔직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 검은 제복을 보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리라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나치들은 자신들의 제복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추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이런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먼저 색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S의 검은색 제복은 일반 독일군의 회색 제복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검은색이 주는 날카로움과 위압감은 다른 어떤 색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색상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제복에 새겨진 각종 상징들이야말로 진짜 핵심이었거든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번개 모양과 비슷해 보이는 SS 룬 문자는 고대 북유럽 문화에서 가져온 것으로 태양과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해골 마크, 토텐코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 정신을 나타냈죠. 이런 상징들의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치들은 고대 게르만 문화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자신들의 이념에 종교적인 권위를 부여하려 했거든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상징들을 사용함으로써 착용자에게는 선민의식을, 구경꾼에게는 신비로운 두려움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제복의 디자인 자체도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어요. 높은 부츠와 타이트한 바지의 조합은 착용자를 실제보다 키 크고 당당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나치가 추구했던 아리아인의 이상적 체형과 일치하는 시각적 효과를 노렸던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는 점입니다. 나치 독일에는
NSDAP 조직서라는 678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매뉴얼이 존재했어요. 이 책에는 제복부터 국기까지 모든 것의 제작 방법, 보관법, 관리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착용법까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기업들의 브랜드 가이드라인과 놀랍도록 유사한 접근법이었어요. 맥도날드가 전 세계 매장에서 동일한 로고와 색상을 사용하듯이 나치 독일은 전국의 모든 당원과 공무원들이 일관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2차 대전 중 포로가 된 독일 장교를 목격한 한 미군 포병대 지휘관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어느 날 우리 부대가 독일 장교 한 명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고 있었고 모자는 단정하게 쓰고 있었으며 심지어 단안경까지 끼고 있었어요. 부츠는 거울처럼 반짝였죠. 반면 나를 보니 진흙투성이 부츠에 3주째 같은 바지를 입고 있더군요. 순간 내가 잘못된 군대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증언은 나치 제복의 심리적 효과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진 포로조차도 시각적으로는 승자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독일군은 심지어 적과 마주할 때조차 자신들의 외양에 신경을 썼거든요. 롬멜 장군과 영국군 포춘 소령의 만남을 담은 유명한 사진이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롬멜은 몸에 꼭 맞는 재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고 칼라와 벨트는 단단히 조여져 있었으며 훈장들은 반짝였고 모자는 완벽하게 착용되어 있었어요. 반면 포춘은 헐렁한 옷에 풀어진 칼라, 장식 없는 밋밋한 군복 차림이었죠. 이런 극명한 대조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롬멜이 적과 만날 때조차 자신의 외양을 고려했다는 것은 독일군에게 이것이 이중 승리의 기회였음을 의미해요. 군사적으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우월함을 과시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전략은 고위 간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일반 독일군 병사들도 자신들의 제복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무려 450만 개의 철십자 훈장이 수여되었는데 이는 다른 어떤 군대보다도 높은 수치였어요. 이제 연합군의 접근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치 독일이 멸망한 후 독일 일기작가 빅터 클레페러는 미군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어요. 미군들은 보복적이거나 거만한 인상을 주지 않는다. 그들의 옷은 군복이라기보다는 작업복에 가깝다. 회색, 녹색 조합의 바지와 블라우스를 입고 있을 뿐이다. 화려함이 전혀 없고 군복에 역사가 새겨져 있지도 않으며 완전히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나치의 그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 관찰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연합군은 실용성을 추구했던 반면 나치 독일은 상징성과 심리적 효과를 우선시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제복이 착용자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섬뜩한 측면입니다. 강제 수용소 경비원이 그 검은 제복을 벗고 집에 돌아갔을 때 과연 그는 평범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히 외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를 인클로즈드 코그니션이라고 부르는데 특정한 옷을 입으면 그 옷과 연관된 심리적 특성을 실제로 체화하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나치 제복의 경우 이런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복을 입는 순간 착용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제3제국의 대표자가 되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인간에서 이념의 화신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변화가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멋있어 보이는 제복을 입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그 제복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내면화하게 되었던 거죠. 괴벨스는 선전은 그것이
선전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효과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치의 제복 전략이 그토록 효과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선전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매일 그 시각적 메시지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군인은 더 이상 단순히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었습니다. 그의 제복, 휘장, 만자 문양은 그가 어떤 당과 이념에 속해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렸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나치 제복을 보고 느끼는 그 사악함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들 때문에 후천적으로 생겨난 것일까요? 히물러의 증언을 다시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도했어요. 그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가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본적인 위압감과 불안감은 애초에 계획된 것이었던 거죠. 이는 파시즘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파시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자신들의 비전에 맞게 재구성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도구였어요. 나치들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정치적 운동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들만의 상징, 그들만의 의식, 그들만의 미학을 가진 평행 우주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평행 우주에서는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모든 것이 정치적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인간이 의식적인 의도를 통해 자연 세계와 사회 질서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로 만들기 전에는 그냥 두 개의 나무 조각이었어요. 달과 초승달도, 망치와 낫도, 맥도날드의 황금 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받아들여지고 형성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제도가 이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시즘의 진짜 위험성이에요.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심지어 자본주의조차도 현실의 틀 안에서 구축되지만 파시즘은 세상을 자신들의 비전에 맞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추종자들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완전히 세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시스트들이 역사를 지우고 문화와 이념을 지우고 그것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마치 우리가 입는 옷감으로 했던 것처럼 매우 현실적이고 때로는 선한 사람들조차 괴물로 변하게 할 위험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나치 만자를 보고 그것이 상징하는 사악함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자신이 역사의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들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들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면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제복 전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악은 항상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때로는 매우 매력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경계해야 하고 더욱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하며 무엇보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나치의 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정신을 조작하고 사회를 재구성하고 현실 자체를 왜곡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죠.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